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우리는 집중해서 공부를 합시다. 네. 음행 심판부터 복습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행 심판은 오직 요구 심판만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설명드린 대로 소송과 이제는 차이가 없습니다. 취소ung, 취소심판, 무효등황의 소송, 무효등황의 심판 둘 다 방어적 쟁송과 요구적 쟁송을 모두 포함하게 되었어요. 요구적 쟁송이 행정심판에 취소심판이나 무효등황의 심판에도 추가가 된 거죠. 제처분 의무가 명문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부작위 여파의 소송과 음행의 심판은 오직 요구적 쟁송만 존재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소송과 심판의 구도가 똑같아졌습니다. 공부하시기는 더 편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부 처분과 부작위라는 소극적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주는 게 명시적으로 거부해서 안 해주는 것도 있고 아무 대답을 안 해서 안 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거부와 부작위입니다. 거부는 소극적 처분이 되고 부작위는 소극적 상태가 되고 합쳐서 소극적 행정작용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소극적이라는 것은 법률관계를 변동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으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률관계를 바꿔달라고 신청을 한 건데 그거를 해주지 않은 겁니다. 거부 처분의 성립과 부작위의 성립은 소송과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통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신청이고 거부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그리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돼야 된다는 점, 거부 처분 성립 요건 똑같습니다. 신청권 필요하겠죠. 우리 소송에서 거부 처분 얘기할 때 원고적 격설, 대상적 격설, 본안 판단설 이렇게 있었잖아요. 내가 괜히 수업 전에 그런 얘기 했나? 딴 생각하지 마. 네. 우선 행정법. 네, 행정법.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딴 과목 가르칠 수도 없잖아. 그치? 네. 이제 뭐 여러분보다 못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원래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되니까. 네. 그러면 그 원고적 격설, 대상적 격설, 본안 판단설 이게 항고소송의 대상적 격에 신청권 관련된 학설이 있었다면 여기도 있긴 있어요. 여기도 똑같겠죠. 거기서 주장했던 사람도 여기 똑같은 주장을 할 거고 그래서 여기도 청구인적 격설, 대상적 격설, 본안 판단설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 신청권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서도 대상적 격설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겠죠. 부작위 성립 요건 똑같고요. 2조 1항 1호, 2조 1항 2호 소송법, 2조 2호 심판법 똑같습니다. 당사자의 신청과 상당한 기간 법률상 의무 그리고 무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1번, 4번 합쳐서 대상적 격이죠. 2번, 3번은 본안 심리 관련된 문제일 뿐입니다. 부작위가 위법하다. 이거는 본안과 관련된 문제예요. 1번, 4번에서 당사자의 신청과 무응답 합쳐서 부작위 이코로 처분 만들어내는 거였죠.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나도 자꾸 생각난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생각난다. 참 요즘에는 네. 저도 지금 책을 좀 이렇게 좀 제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런 것도 좀 거부가 된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이유가 뭐냐. 정식 출판과 그냥 단순 자료의 중간선에 있는 건 제본을 뜨는 게 맞고 출판을 해야 될 교재라면 일정 금액 출판 교재 한 3분의 2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게 맞다.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잘 수용이 안 돼서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참 재밌어요. 전 어저께도 딱 밤을 다 샜어요. 멀쩡하죠. 밤을 샌 날이 더 멀쩡해. 밤을 샌 날이 교재 작업하느라고 밤을 샜는데 옆에다가 이제 계속 뭘 틀어놓고 글을 쓴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졸려지니까. 중간에 새벽 3시쯤인가 JTBC 하나 켜놓고 이렇게 뉴스룸 켜놓고 정말 충격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와. 그죠? 계속 나오는데 어디까지인가? 어저께 나왔던 얘기는 뭐가 있었어요? 방위사업청 얘기 나왔죠. 방위사업청. 저도 방위사업청에 아는 제자들이 좀 있거든요. 걔네들이 뭐 힘이 있겠어. 사무관 것들이. 그죠? 5급밖에 안 되는데 위에서 그런 짓 하는 거죠.
정말 엄청난 금액들을 USB를 뭐 그러잖아요. USB를 뭐 5천원 만원짜리를 막 95만원에 판매해버리고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안 하고 그냥 걔네들 돈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지난 50년간 계속 이제 70년간 계속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나라 재정을, 나라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지. 이 정도 되면 국민들이 세금 납부를 거부해야 되지 않나? 그죠? 세금을 내봐야 개인 돈 주머니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제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세상 빨리 타개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우리 부작위 미흡항의수는 그랬어요. 부작위 성립 요건 중에 2번, 3번에서 상당한 기간과 법률상 의무가 인정이 되면 부작위 이코로 위법이 된다고 했죠. 부작위 위법 항의성은 이것만 가지고 바로 인용이 됩니다. 그죠? 왜? 1단계 절차적 심리만 하니까. 그런데 의무이행 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도 부작위의 성립 요건 중에 2번, 3번은 본안 심리 문제는 맞아요. 본안 심리 문제는 맞아요. 그건 똑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의무이행 심판은 1단계에서 절차적 심리를 하죠.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입니다. 2단계에서 실체적 심리를 하죠. 어쨌든 1단계, 2단계는 본안 심리잖아. 본안 심리잖아. 그래서 2번, 3번의 요건은 그 1단계 부분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작위 성립 요건 중에 2번, 3번이 본안 심리 문제가 되는 건 부작위 위법 항의성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본안 심리에 2단계의 실체적 심리가 추가되어 있다는 점을 같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죠. 본안 심리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의무이행 심판 부분. 한 걸음 또 더 들어가 볼까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 싫어? 멈출까? 들어가 봅시다. 어디까지 가는지. 가다 보면은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도 만날 수 있고, 그렇죠? 계속 들어가 봐. 알겠어. 미안. 앨리스 얼굴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어떻게 생겼는지. 네. 애가 있으면 기억나겠지. 애가 있으면 읽어주면서, 그치? 이 새끼가 앨리스였구나, 옛날에.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네. 오늘은 참 다양한 생각이 드는 날이네요. 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제가 45세, 이제 2년 남았는데, 45세 이혼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6년이 지나서 극도로 외로워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혼을 막기 위한 제도적, 물적 토대를 만들자.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면 되지 않은가.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거느리면 어떨까. 집을 사고 이 집은 명의를 그분 걸로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45세까지 우리가 이혼을 안 하면 그러면 공동 명의로 가고 45세 만약에 이혼이 되면 이건 너 거다. 그러면 난 어떻게 돼? 그것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나의 운명을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어때 별론가? 어저께 밤에 설계한 거야. 내 인생 설계.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그러면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다녀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부작위 위법 항의성을 얘기했을 때, 본안 심리가 절차 심리인가 실체 심리인가 얘기를 하면서, 본안 심리가 절차 심리면 주머니에 500원 있고, 본안 심리가 실체 심리면 주머니에 1000원 있다. 법률상 의무가 절차 의무면 500원짜리 의무고 실체 의무면 1000원짜리 의무다. 근데 부작위 위법 항의에서 실체 심리를 해버리면 위법 판단 기준시가 판결시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사전소송이 돼버리고 의무행성이 돼버린다. 이쪽에서 판사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인정이 될 수 없으니까 절차 심리다. 그러면 부작위 위법 항의성은 본안 심리의 주머니에 500원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법률상 의무는 응답 의무, 절차 의무가 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했었어요. 의무행 심판 가봅시다. 의무행 심판의 본안 심리는 절차 심리예요? 실체 심리예요? 실체 심리죠. 실체 심리까지도 하니까 실체 심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학설 이름은 언제나 대는 소를 포함한다가 반영돼 있어요. 대가 언급이 되면 학설명에서 그러면 소는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행 심판은
절차 심리도 할 수 있고 실체 심리도 할 수 있으니까 주머니에 1,000원이 있는 거야. 그러면 행정심판법 2조 2호에 보면 부작위의 성립 요건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소송법처럼 써 있어요. 거기서의 법률상 의무는 뭘까? 얘는 주머니 1,000원 있잖아요. 은행심판은. 그럼 그건 실체 의무입니까? 그 수익적 처분을 해줘야만 하는 자기 의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1,000원이 있다면 500원짜리 의무를 살 수도 있고 1,000원짜리 의무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의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부작위의 성립 요건에 있는 법률상 의무라는 것은 그 부작위를 위법하게 만드는 의무예요. 왜 그렇죠? 위법은 의무 위반이니까요. 위법은 의무 위반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위법은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뭐가 위법이어야 돼? 부작위가 위법이어야 되는 거잖아. 부작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럼 부작위가 위법이 되기 위해서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응답 의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응답 의무만. 부작위는 무응답이니까. 무응답이 위법해지려면 응답 의무만 존재하면 그러면 응답 의무 위반으로 위법한 무응답, 위법한 부작위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의무행심판은 주머니에 1,000원이 있습니다. 1,000원이 있다고 해서 항상 1,000원을 다 쓰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 목적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필요 목적은 부작위 이코르 위법을 만드는 데 있단 말이야. 부작위 이코르 위법을 만들려면 응답 의무 500원짜리 하나만 사면 되는 거지 굳이 1,000원짜리 의무를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법률상 의무도 똑같이 응답 의무예요. 아직까지 이 문제는 출제된 적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해 놓으세요. 부작위 위법행위 소송뿐만 아니라 의무행 심판이나 의무행 소송에서도 그 부작위의 성립 요건 중에 법률상 의무는 여전히 응답 의무다. 이거는 부작위 위법행위 소송은 500원밖에 없으니까 500원밖에 쓸 수가 없었던 거고 이번에는 1,000원도 있긴 있지만은 500원이면 이 물건을 의무를 사는데 필요 목적은 달성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뭐로 간다고 한들 법률상 의무는 다 절차 의무, 응답 의무다. 이겁니다. 정부 인적격 관련돼서는 3가지 논의가 있었고요. 첫 번째, 신청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권이 성립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공권은 물론 이제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는 거니까 그 내용은 방어권이 아니라 이행청구권일 테고요.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는 게 정당부당에 대한 심사를 원천봉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입법 비과호설, 신청권, 법률상 이익, 그리고 입법 과오 여부에 대한 문제 3가지 논의가 문제로 출제됩니다. 피청구 인적격에 대한 부분은 거부처분청과 부작위청 말하는 거고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라는 표현이 괄호 안에 17조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구기한에 대한 문제는 부작위 부분에 있어서는 청구기한 제한이 따로 없다. 거부처분에 있어서는 거부처분 나오고부터의 90일 그건 똑같다. 27조 7항에서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심판은 청구기한 제한이 없다고 돼 있어요. 뭐와 함께? 무효등 확인 심판과 함께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심판은 청구기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뭐는 있다? 시기는 있다. 시기는 그래서 처분을 신청한 다음에 90일이 지나야만 부작위에 대한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소송이든 심판이든 부작위 합의소송이든 의무행심판이든 의무행소송이든 다 마찬가지다. 90일이 지나고 나서 가능한 것이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더 들어갑니다. 조심하세요. 법정기간이 있다면 요구적 쟁송입니다. 수익적 처분 해달라는 거야. 정보공개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한 법률에 보면은 20일이라는 법정기간이 있어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맥시멈 20일 안에는 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20일 동안 아무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법에 20일이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럴 때 제소기간이나 청구기간 어떻게 될까? 이건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정기간이 있으면 법정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행정청의 의사는 정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법의 기간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20일 지나고부터 90일입니다. 20일 전에는 소송 못 제기하고요. 부작위에 대한 소송 심판 안 되고요. 그 다음 20일 지나고 또 언제까지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20일 지나고부터 90일까지 돼요.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이랑 똑같은 거야.
20일이 지나면 20일 지났다는 걸 누구나 알아요. 네,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90일밖에 안 됩니다. 90일로 제한을 받게 돼요. 재밌죠? 네, 이것도 아직까지 출제된 적 없습니다. 네. 저의 장점은 뭡니까? 전 주관식, 객관식을 양쪽 강의하는 유일한 강사라는 거예요. 예, 저쪽 강의 내용이 이쪽에 넘어오고 이쪽 내용이 절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우리 쪽에 문제 안 나온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0일 지나고부터 90일이다.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어제 기출교재 작업을 마무리를 하면서 확실히 이제 무슨 문제들이 있었는지는 이제 다 기억나요. 완벽하게 기억납니다. 없었던 문제들이지만 중요한 부분은 체크하겠습니다. 본안 심리에서는 1단계에서 절차 심리, 2단계에서 실제 심리 뭐 둘 다 당연히 하게 되고요. 그래서 500원, 500원, 1단계 500원, 2단계 500원, 합이 1000원입니다. 1000원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뭘 기억하나? 음행심판도 정당부당 심사합니다. 음행심판도 취소심판과 함께 정당부당 심사합니다. 위에서 입법 과오 여부 논의했던 게 그런 이유였었죠. 그 다음에 또 이 생각을 해보세요. 위법 판단 기준시가 언제입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판결시였었죠. 의무행 심판도 재결시예요. 음행 소송도 판결시고요. 근데 이유가 달라요. 이유가 다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오직 요구적 쟁송만 있는 쟁송은 다 끝이야. 끝. 처분시가 아니야. 반대쪽입니다. 판결시, 재결시 쪽이 돼요. 끝날 때가 기준이 돼요. 왜 그런 거냐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위법 판단 기준시가 언제냐? 그러니까 상당 기간 경과 시설, 제소 시설 이런 거 있었잖아. 근데 판결 시설이 타당하다라고 했죠. 그랬던 이유가 뭔지 보세요. 소송이 있으면 처분시가 없고 거부 처분이 나와서 처분시가 생기면 소송이 없다.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부작위가 위법인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어. 근데 이건 뭐냐? 의무이행 소송이나 음행 심판은요, 인용되면 뭐합니까? 처분 명령하잖아요. 처분 명령한다고. 이건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거부나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해서 취소하고 위법만 확인하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처분을 하라고 명령을 해요. 의무이행 소송, 음행 심판 얘들은 처분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판결 시점에 있는 법령에 따르면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허가를 하라고 처분 명령을 해버리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명령을 해버리게 되면 그 판결과 재결은 당시 법에 위반되는 판결과 재결이 돼버려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런다고? 처분을 하라고 명령하는 판결과 명령하는 재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시와 재결시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지? 부작위 위법 소송은 소송이 있으면 처분시가 없고 처분시가 있으면 소송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건 쩔 수 없이 판결시가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실체적 심리를 하는 의무행 쟁송은 처분 명령을 하기 때문에 판결시, 재결시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억을 비교해서 해 놓으시고요. 네,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또 들어가 볼게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의무이행 소송과 의무이행 심판은 사전적 쟁송이야. 사전적 쟁송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심판기관이 법원이나 행심위가 아직까지 행정청이 판단을 내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처분 이후에 개정된 법령이나 변경된 사정에 대해서 법원이나 행심위는 그것을 반영해서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처분 명령을 할까 말까라는 결론을 처분 이후의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사전적 쟁송입니다. 근데 거부처분에 대한 음행심판 제기했으면 어떻게 돼요? 거부처분에 대한 음행소송 제기했으면 어떻게 돼요? 거부가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합니까? 재결시를 기준으로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그 처분을 했던 시점에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것뿐이 없다고요. 알겠어요? 힌트! 거부처분에 대한 음행심판을 제기했을 때 처분을 하라고 명령을 할 때 재처분 의무가 부과가 된다고 했는데 재처분 의무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처분한다는 말이 성립이 된다는 이유는 뭐라고?
처분 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요, 행심이가? 음행성이면 법원이 먼저 뭘 합니까? 원래 있는 거부를 취소합니다. 원래 있는 거부를 취소하는 판결, 취소하는 재결을 하고 나서, 즉,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없애버려요, 먼저. 안 그러면 시키는 대로 허가를 했을 때 행정청은 거부의 의사표시도 했고 그 다음에 인용의 의사표시도 또 하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한다고? 법원이나 행심위가 원래 있던 거부를 취소한다고요.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도 그렇게 아예 명문으로 써 있어요. 취소한다고. 그러면 뭐만 남아있는 거야? 옛날에 허가 신청했던 신청만 남아있는 거야. 이전에 신청만 남아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전의 신청만 남아있으니까 여기다가 판결이나 재결의 취지에 다시 행동하니까 재처분 의무란 말이 성립될 수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알겠지? 네. 그러면 거부를 취소한다고. 거부를 취소한다는 건 거부처분 취소, 거부처분 취소 심판 제기한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거부를 취소하는 부분까지는 차이가 없다고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음행소이나 음행심판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처분을 명령할까 말까 라는 판단까지도 추가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거부처분 취소 심판보다 거기서 하는 게 1단계라면 그 다음 2단계에서 처분 명령을 할까 말까라는 부분까지가 추가되는 게 바로 음행소 음행심판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켜보면 이런 판단이 나올걸. 의무행소나 의무행심판은 거부가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고 처분 명령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판결시, 재결시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는 거야. 이야,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 좋겠죠? 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사전적 쟁송이니까. 결론 내려드리면 사전적 쟁송에서는 위법 판단 기준시나 위법 부당 판단 기준시와 인용 판단 기준시가 분리됩니다. 오케이? 예, 위법 판단 기준시와 인용 판단 기준시가 분리된다고, 달라진다고 서로. 평소에는 위법 판단 기준시하고 인용 판단 기준시가 같아요. 취소송이나 취소심판 이런 거는 왜? 위법이면 인용이니까 그냥. 위법이면 인용이니까. 하지만 음행소송이나 음행심판은 거부가 위법이라고 바로 인용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부는 위법인데 기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현행법상 허가를 할 수 없으면 처분을 명령하는 인용 판결, 인용 제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거부가 위법인데 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사전소송, 사전심판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전적 쟁송에서 뭐라고요? 위법 판단 기준시하고 인용 판단 기준시가 분리된다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느껴집니까?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우리가 평소에 위법 판단 기준시라고 했던 건 말이 좋아서 그런 거고 사실은 인용 판단 기준시를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의무행소송이나 의무행심판에서 위법 판단 기준시가 판결시다, 재결시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거든? 그럼 그건 진짜 위법 판단 기준시야? 아니잖아요. 인용 판단 기준시잖아. 인용 판단 기준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었던 위법 판단 기준시는 실은 엄밀하게는 위법 판단 기준시가 아니에요. 예, 공교롭게 위법 판단 기준시도 그때였던 것 뿐인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말했던 건 인용 판단 기준시야. 인용 판단 기준시.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전 소송, 사전 심판이 음행 심판을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했죠. 연구도 잘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행정쟁송에는 사전적 쟁송이 소송에 나였고 심판 인기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거의 사용 안 하고 있는 거야. 연구도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사후적 쟁송만 인정되던 시절대로 위법 판단 기준시, 위법 판단 기준시 이런 말을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건 경로 의존성이야. 근데 실은 옛날에는 인용 판단 기준시와 위법 판단 기준시가 사후적 쟁송에서는 원래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해도 되던 시절이 있었던 거지. 근데 음행심판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 친구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살려야 되는 거면 분리하는 게 맞아요. 사전적 쟁송에서. 그래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스텝이 꼬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철저하신 분들은 이거 분리해버리세요.
매번 딸리 말해. 취소송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이건 위법 판단 기준시가 처분시고 그 다음에 인용 판단 기준시도 처분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전적 쟁송 들어오면 이건 위법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고 인용 판단 기준시는 판결시다. 이건 원래 따로 돌아야 되는 트랙이 두 개예요. 투 트랙이거든. 투 트랙을 그냥 한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근데 실은 투 트랙이라고. 알겠어요? 실은 투 트랙이라고. 위법 판단 기준시, 인용 판단 기준시는 원래 나눠가지고 너무 들어갔나?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처분에 대한 얘기였죠. 임시처분, 가처분이었고요. 다툼이 뭐에 대해서 있냐 이거요. 권리관계에 있어서 다툼이 있으면은 그거는 가이행이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그건 가금지였었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가처분, 가이행, 다툼이 있는 행정처분에 관한 가처분, 가금지. 전자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던 거야.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가이행. 임시적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가금지. 네, 바로 이런 부분에서 매직행정법이 명쾌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네, 찜찜함이 없는 수업이죠. 반대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야. 그러나 결론은 점수가 잘 나온다, 이것만큼은 아무도 부정 안 해요. 네, 견디면 점수가 잘 나온다. 네, 견디세요. 네, 찜찜하게 나오면서 제가 여러분들 스토리텔링 해갖고 뭐 그냥 저도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스무스하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못 느껴. 알겠어요? 못 느껴.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문제에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받은 문제에 소독약 뿌려버리면 당하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명쾌하게 각을 딱딱 끊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 다 쉬워져요. 반복하면 다 쉬워져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불이 타다,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 했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어려운 문제는 수업 시간에 등장하지 않은 내용인 거고요. 수험생이 생각하는 쉬운 문제는 진짜는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근데 수업 시간에 자주 언급이 됐으면 쉬운 내용인 거야. 여러분들의 어렵고 쉽다라는 문제는 철저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하면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그냥 자주 계속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한 균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적당 중급 공복이었어요. 우리 행정심판에는 본체 쟁송으로 사전적 쟁송이 뭐밖에 없지? 음행심판밖에 없잖아. 음행심판에 연결되는 친구는 가이행, 예방적 금지 심판에 연결되는 친구는 가금지, 이렇게 있는데 음행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법의 31조 임시처분, 가처분은 가이행밖에 없는 거예요. 잘 만드신 거죠. 잘 만드신 겁니다. 여기다 가금지까지 포함되면, 자, 민사집행법에 있는 것처럼 가금지까지 포함시키면 이건 아다리가 안 맞는 거예요. 입법 과오가 되는 거야. 지금 법 한번 생각해 볼까? 여러분,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의맹송 있죠? 거기 가처분도 있어요. 이런 짓을 합니다. 여러분들 공무원이 돼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무원이 되셨으면 돈 받는 만큼 열심히 일하세요. 돈 Y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Y로 받고 싶고 돈이 정말 필요하면 빨리 공무원을 때려치고 나와요. 나와서 밖에서 돈을 버세요. 그냥 정년을 채우고 나가고 연금 항상 그러잖아, 와이프는. 물론 이제 공무원이 와이프면 또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지. 연금 받을 때까지만 뻐겨 막 계속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봐. 2012년도에 교수님들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또 만드셨어요. 그때는 의무행 소송이 있었고 예방적 금지 소송이 있었고 둘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사전소송이 양쪽 다 있었어요.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방어소송, 요구소송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사전소송에 대응된 가구제로 가처분도 가이행, 가금지가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본체, 보전 양쪽 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었어요. 사전적 쟁송으로. 법무부가 예방적 금지송을 지웠어요. 그냥 지우개를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법무부가 뭘 안 지웠을까?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지금의 행정성법 개정안에 보면 가처분에 가금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방적 금지수용은 지워놓고 가금지를 안 지웠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나라의 녹을 먹고 그렇게 일을 함부로 막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진짜 예방적 금지수용을 지울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다면 그건 뭐 입법 정책적 문제니까 그럴 수도 있지. 좋다 이거야. 지웠다면 충돌은 없도록 해야죠. 가금지도 지웠어야 돼요. 심판법은 잘 되어 있습니다. 심판법은 음행심판만 있기 때문에 가처분도 가이행만 있어요. 이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송법 개정안에 있는 가금지는 사용할 데가 없어요. 사용할 일이 한 번도 없는 거야. 뭐랑 비슷해? 지금 여기에는 이 가처분의 보충성이랑 비슷한 거죠. 보충성. 보충성이 적용되는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고 했잖아요. 한 건도 없는 보충성을 31조 3항에서 두고 있죠. 적당중급 공복, 복의 복, 적당중급 공복, 가처분이지만 민사소송과 달리 적법한 본안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야 되고요. 위법 또는 부당함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상당한 의심이 있어야 된다. 요거고 문제가 자주 나오고, 그 다음 중급, 이게 또는이라는 점 기억하시라고 했으면서 중대한 불이익과 급박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은 집행정지 등 가처분이 똑같다고 했고요. 보충성 원칙 어처구니 없지만 31조 3항에 있긴 있다. 어처구니 없는데 문제가 되게 자주 나와. 근데 교수님들이 몰라서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교수님들이 여러분 기출문제 내는 걸 보잖아요. 계속 나오는 것들 보면 어떤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것만 내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있죠. 아다리 안 맞는 거. 아다리 안 맞는 걸 계속 내요. 판례 중에서도 절대 아다리 안 맞는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판례가 있는가, 이런 거 계속 낸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문제인식을. 잘못된 제도와 잘못된 절차,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가지라고 그런 부분을 자주 냅니다. 그러니까 문제되는 부분은 계속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성격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자꾸 문제되는 부분을 찾아야 돼. 문제를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가 끝나면 성격이 좋아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가 끝나면. 저는 성격이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는 계속 공부해요. 죽을 때까지 성격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나이 70 넘으면 공부 안 할 거야. 그때부터는 재밌게 놀 거예요. 재밌게. 신나게 놀면 되지. 이것도 직권되고요. 직권과 신청 다 되죠. 직권이 된다는 건 소송이나 심판이 진행 중이면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직권 개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심판의 재결,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뭐였어요? 먼저 간단한 거, 사정재결. 사정재결, 거부처분에 대한 의명심판 물론이거니와 부작위도 가능하다. 이유는 실체적 심리를 하기 때문에. 이익형량의 산물이죠. 소송에서의 사정 판결은 28조, 심판에서 사정재결은 44조에 있는데 우리 뭐라고 기억했습니까? 법원의 재량으로 기각한다라고 했고요. 행심위가 재량으로 기각을 한다고 했어요. 재량이라는 건 이익형량을 한다는 말이잖아. 재량권을 행사한다? 행정청이 하든 행심위가 하든 법원이 하든 그건 이익형량이라는 뜻이에요. 재량권 행사라는 것은. 했을 때 안 했을 때의 상황을 비교 형량하는 거예요. 그래요. 실체적 이익을 형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작위 여파 인송은 실체적 이익 형량할 수가 없었다면 의명심판은 실체적 이익 형량할 수가 있다. 실체 심리를 2단계에서 하니까. 그래서 부작위 된 의명심판에도 사정재결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인용재결이죠. 요건 1단계, 2단계가 있었어요. 43조 5항에서 처분을 하거나 처분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라고 돼 있어서 형성재결로 처분재결을 할까? 명령재결로 처분 명령재결을 할까? 둘 중에 아무거나 막 할까? 재량행위설, 학설 대립이 있었고, 뭐가 원칙이다? 형성재결이 아니라 명령재결, 이행재결 원칙설, 이행재결 원칙설, 이게 통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처분 명령 재결이고 예외가 처분 재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 특정 처분 일정 처분에 대한 문제죠. 처분 재결, 형성 재결이 나올 때는 특정 처분 재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처분 명령 재결이 나올 때 그 중에서도 원처분이 재량행일 때죠. 재량행일 때는 기속행위면 역시 특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재량행일 때 일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은 맞는 말이고요.
맞는 말이긴 한데 재량이 0으로 수축됐을 때, 즉 특정 처분을 하는 것이 명백할 때는, 해함이 명백할 때는 특정 처분 명령 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명백설이었었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이것도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요. 되게 중요한 건데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재결의 효력입니다. 주관식하고 객관식하고 서로 계속 상호 영향을 주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그동안엔 단절돼 있었어요. 우리 손실보상에서 배우는 거의 분리이론이야.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은 분리이론이었습니다. 지금은 경계론입니다. 경계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야? 서로가 넘나들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은 변호사 시험이에요. 변호사 시험에서 유일하게 행정법의 객관식과 주관식을 동시 출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교수님 들어가셔서 객관식으로 머리를 한 빙의를 탁 하고 내고 주관식으로 싹 빙의해서 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주관식과 객관식이 공존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어요. 변호사 시험 때문에 서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간에 루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변화된 상황이니까 받아들여야죠. 뭐 취소 심판과 마찬가지로 재결서 정보 송달되면 그때 바로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고 기판력은 인정 안 된다라고 했고요. 불가쟁력, 불가변력, 취소 심판과 똑같고 형성 재결은 처분 재결이 나왔을 때만 인정되긴 하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실무적으로는 처분 재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의무행 재결에서 형성력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아예 없다. 어쨌든 법에는 처분 재결이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속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행 심판 제기했을 때 또다시 거부 처분 또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반복 금지 의무는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는 어디서만 존재하는 거라고요? 재처분 의무는 처분 재결에는 재처분 의무 없어요. 처분 명령 재결에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부작위라고 하게 되면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처분 의무, 거부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재처분 의무 가부가 되는 건데 어디만? 이행 재결에만, 처분 명령 재결에만 재처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원상회 보고 의무 뭐 당연히 있을 리가 만무하고 여기는 직접 강제 뒤쪽에서 나왔습니다. 넘어가시고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행정소송의 고지제도라는 테마는 없어요. 왜? 불이익 방지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행정소송법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긴 했는데 거기에는 고지에 관한 내용이 한마디도 없어요. 계속 없었어요. 행정절차법에는 2007년도에 소송고지가 포함이 되긴 됐는데 그에 따른 불이익 방지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법에는 불이익 방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추 적용시키면 안 되겠니?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판례가 안 돼 그랬어요. 냉정한 새끼. 안 돼. 심판과 소송은 다른 제도야 이래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고지에도 이쪽으로만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고지와 관련된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근데 다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 거야? 원래 이 친구는 절차 요건이니까 행정절차법에 들어앉아 있어야 될 놈인데 행정절차법에 필요한 내용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심판법에 필요한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불복 방법을 알려주는 게 고지라고 했어요. 물론 종류는 심판고지, 소송고지 두 가지가 있고 고지를 해주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심판이 가능한지 가능 여부, 그 다음에 심판은 어떻게 제기하는 건지 경유 절차, 그 다음 심판은 언제까지 제기하는 것인지 청구기간, 가능 여부, 경유 절차, 청구기간 세 가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했는데 가능 여부에 대한 문제는 행정소송법 20조 1항 단서에 제소기한 특례 규정에서 위반 효과, 불이익 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어요. 20조 1항 단서. 그리고 경유 절차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법 23조에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 청구기간이죠. 청구기간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안 했을 때입니다. 고지를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오고지와 불고지죠. 오고지와 불고지, 어거지 불거지, 오왕육항, 오왕육항 이렇게 해서 긴 기간으로 알려주면 그 기간 안에만, 짧은 기간으로 알려주면 법정 기간 내에 이렇게 되는 거였고, 그 다음 불고지하게 되면은 사망의 맥시멈 가장 긴 기간 180일을 보장을 해주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상대방한테는 처분 통지서를 보내면서 고지를 바로 해주게 되는데
물론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직권으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제3자 같은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직권으로 고지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고지 자체는 사실행위지만 고지를 거부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고지 거부든 제3자의 신청에 대한 고지 거부든 그 고지 거부는 처분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학설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근데 조심은 해야 됩니다. 왜 요즘에 학설 문제를 자꾸 출제를 하고 있어요. 학설 문제를. 과거에는 판례와 법령의 문제만 출제를 했다면 요즘에는 학설, 이 학설에 따르면 어쩔까, 저 학설에 따르면 어쩔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학설은 좀 기억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절차 요건이긴 하지만 적법 요건은 아니라고 했어요. 고지 의무를 위반을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처분이 위법해지는 건 아니라고요. 처분이 위법해지는 건 아니다. 다만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는 불복에 있어서 잘 몰라가지고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불이익에 대한 방지 대책이 있으면 충분한 것이다. 처분을 위법으로 만드는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직접처분제도 들어가가지고 직접처분제도는 어디에만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이번에 행정심판법이 개정되면서 확실히 주소를 매김해줬습니다. 간접강제가 4군데 도입됐죠. 4군데 도입됐는데 이 직접강제는 의무행심판에서만 인정된다고 했어요. 의무행심판에서만. 이걸 기억해두라고. 43조 5항에는 처분재결이라는 적극적 형성재결이 어쨌든 법에 근거를 두고 있죠. 사용하지는 않는 관상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처분재결, 적극적 형성재결의 존재를 근거로 2가지 우리가 해석을 하게 돼요. 2가지. 첫 번째, 변경은 적극적 변경을 의미한다. 2번째, 직접 처분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한다. 2가지 의미가 있었죠. 그래요. 처분재결이 적극적 형성이 가능한 심판에서만 직접강제가 허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직접강제는 어디만 있다? 의무행심판에만 있다.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 심판, 거부처분 무효하기 심판에는 간접강제밖에 없고요. 그리고 의무행심판에는 원래 50조의 직접강제가 있었잖아요. 되는 소를 포함한다. 직접강제가 가능하다면 간접강제도 가능한 거였어요. 가능한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접강제는 의무행심판 쪽에는 원래 도입될 수 있었던 건데 도입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기회에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직접강제 있는데 간접강제 못할 리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의무행심판 둘 다 있다. 의무행심판에는 간접강제, 직접강제 둘 다 있다. 둘 다 있고 취소나 무효에는 간접강제만 있고 그 다음에 인용처분의 절차상 하자에는 간접강제만 있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 간접강제는 직접강제는 간접강제랑 비교했을 때 요건 절차 2가지씩 명기억하세요. 문제는 일로만 나와요. 요건 절차 2가지씩 명기억하세요. 요건은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 간접강제에서는 이런 말 했죠. 재처분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속력에 위반되는 무효인 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간접강제 신청 요건에 포함을 시켜줬거든요. 여긴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직접강제는 재처분을 아예 안 하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예 안 하고 있을 때만. 의맹심판이잖아요. 만약에 거부처분에 대한 의맹심판을 제기했는데 근데 이번에 기속력 위반되는 또 무효인 재거부처분을 또 했어요. 무효인 재거부처분을 또 했거든요. 간접강제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강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절차의 부분입니다. 절차의 부분에서 시정명령을 반드시 거쳐야 되냐? 그렇다고요. 시정명령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간접강제는 즉시 배상명령이 가능했지만 여기에는 즉시 직접처분은 불가능하다. 즉시 직접처분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신청 요건과 절차의 측면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그렇게 되면은 노랭이가 직접강제예요. 노란색이 직접강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얀색 이게 바로 간접강제가 되는 거예요. 간접강제. 그러니까 간접강제는 그 심판기관의 개입의 정도가 좀 낮아요. 직접강제는 강도가 상당히 세요. 세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 있어서 첫 번째 간접강제, 직접강제, 신청 요건에 있어서 두 번째 시정명령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되는 것인가
절차의 측면에 있어서 직접 강제는 좀 더 좁게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문제로 항상 이게 출제가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심판까지 쟁송이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가배상을 들어갔었어요. 들어갔었는데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 첫 번째, 국가배상법에는 그 국가배상의 내용이 두 개가 있었어요. 2조가 있고 5조가 있고 두 개가 있었죠. 2조는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5조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조, 그 다음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손해배상 5조 두 개가 있었는데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건 뭐였지? 2조였죠. 2조. 5조는 헌법에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2조의 국가배상 청구권은 헌법상 권리, 그리고 5조의 국가배상 청구권은 법률적 권리, 법률상 권리. 2조의 국가배상 청구권은 헌법적 권리고요. 헌법상 기본권. 그리고 5조에 있는 국가배상 청구권은 법률적 권리에 불과하다. 이걸 굳이 나누는 이유는 뭔데요? 면책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헌법상의 권리에는 면책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고요. 법률적 권리에는 면책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책에 관한 논의가 2조에는 아예 안 나와요. 5조에서는 면책에 대한 논의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이 또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2조로 가보시게 되면 2조는 1항과 2항이 있고요. 1항은 다시 본문과 단서가 있으며 본문은 다시 전단과 후단으로 구분이 되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떠올리세요. 첫 번째, 2조 1항 본문 전단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국가배상 청구권이에요.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되겠죠. 근데 후단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후단에는 자동차 사고, 인적 손해, 자배법 문제였죠. 자배법 문제였습니다.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나오는 얘기는 자동차 사고이면서 인적 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단은 자동차 손해이면서 인적 손해인 거를 뺀 나머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거는 다른 법률이기 때문에 먼저 적용되는 자배법, 후단이 먼저 고민이 돼야 돼요. 법에는 전단이 먼저 등장하고 후단이 뒤에 등장을 하지만 우리는 뭐부터 해석해야 돼? 후단부터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왜? 다른 법률, 국배법, 민법 이 순서로 갈 거기 때문에 다른 법률 후단 먼저 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라고요. 자동차 사고 인적 손해인지 아닌지. 해당 사항이 없으면 전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없으면 전단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2조 1항 본문 전단하고 후단 지금 비교를 했다면 그 다음에 1항 단서예요. 단서에는 뭐가 있죠? 이중배상 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권리소멸 요건사실. 그렇죠? 특수공무원이 특수직무집행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 국가배상 청구를 막아나서고 있습니다. 막아나서고 있죠. 그 다음에 2항으로 가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우리 헌법은 29조 1항 단서에서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뭐라고 했냐면 국가가 공무원 잘못에 대해서 돈을 주긴 주는데 이게 공무원의 책임을 완전히 가름하는 건 아니야. 공무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그 내용이 국가배상법 2조 2항으로 내려왔던 거고, 다만 여기서 외부 책임, 내부 책임 중에서 뭐에 대한 내용만 있어? 내부 책임에 대한 내용만 있어요. 외부 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죠. 외부 책임은 뭐죠? 민사 책임. 내부 책임 뭡니까? 구상 책임. 우리는 지금 형사 징계 책임에 대해서는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2조 2항에는 구상 책임, 내부 책임에 대한 얘기만 있고요. 그러니까 내부 책임에 대한 문제는 그냥 거기 써 있는 대로 적용하면 끝이에요. 그럼 뭐라고 돼 있었어?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공무원한테 구상 책임 묻겠다라고 돼 있죠? 반대 해석하면 경과실일 때는 공무원에게 구상 책임 물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결론을 내려보게 되면 외부 책임, 민사 책임도 결론은 똑같다. 결론 똑같다. 그러니까 피해 국민이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공무원 개인한테 직접 소송 제기할 수 있냐고. 할 수도 있는데 언제? 고의중과실일 때는 공무원의 외부 책임이 인정되고 경과실일 때는 공무원의 외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볼까? 왜 그렇게 볼까요? 여러분 공무원은 뭘 구성하고 있죠? 행정기관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기관은 행정주체, 국가나 지자체, 손발이잖아요. 손발.
그럼 내 손발이 잘못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쵸? 손발 뗐지?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혼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내 손발이냐 이거예요. 어디까지가 내 손발이냐.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손모가지를 자를 것인가.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 있으면 정치인 중에 누군가가 할복할 것 같아요. 할복을 약속하신 분이 계시죠? 네,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약속은 지켜줘야 됩니다. 약속은 지켜야 돼. 알았어. 네, 그래서 약속은 지켜줘야 됩니다. 예, 모든 국민이 다 보는 자리에서 카메라 다 놓고 배 까고 할복 원합니다. 잔인한 새끼 그러지 마세요. 그게 평화적인 방법입니다. 약속이 지켜져야지 다른 사람들이 할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할복을 안 하시면 많은 국민이 할복을 해야 됩니다. 괴로운 삶을 또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행복하게 삽시다. 그렇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예. 더 이상 민초를 짓밟아서 끝날 수 있는 때는 지났다. 그렇죠? 왜? 뭐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힘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약간의 안 좋은 단점도 있지만 그 정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성숙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정작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인터넷 통해서 우리는 힘을 키웠습니다. 물론 학원도 인터넷 통해서 온라인 강의로 돈을 팔았고요. 그죠? 네. 온라인 강의 정말 저는 옛날에 2008년도 9년도에 윌비스가 들어오기 전에 한림법학원일 때 이제 저는 혼자 제가 따로 학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다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윌비스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또 이제 원장이 맨 처음에 딱 하는 말이 그러면 와 우리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 막 그러는 거야. 뭐 어쩌라고. 전혀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 막 손주은 씨가 메가스터디로 막 인강을 팔아먹고 있다는 얘기를 소문은 들었으나 그런 게 어떻게 고시에 반영이 되고 성인 고시에 그런 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생각도 못했어요. 강의는 당연히 교수님 책으로 4,000페이지 읽어주는 남자 이거지 이게 강의지 이거였어요. 남자 읽어주는 남자 막 이런 거였어요. 좀 마초적이었죠 옛날에는. 그렇게 반서 밑줄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랬던 시절이었는데 갑자기 원장이 막 우리는 막 뭘 해 그래서 뭐야 그게 막 그랬거든요. 형 이상한 데 신경 돈 쓰지 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그쵸? 인터넷 세상을 다 바꿨어요. 인터넷. 99년도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99년도에 제 비서가 비서가 있었어 막 그럴 때가 좋았지. 그러는 거야. 우리 선본원들과 뭐 이렇게 학생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려면 메일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계정이 있어야 되는데 계정이. 그래서 계좌? 통장? 은행? 가자고? 필요 없어. 그러네. 뭐 돈 다 조직에서 주고 다 생활 조직에서 해주는데 내가 뭐 그렇게 필요해? 필요 없어. 그게 계정이 뭐야? 계정이. 막 그랬더니 무슨 말이 하나 모르겠어. 그랬더니 잠깐 앉아보시라고. 그러더니 다음이라는 데를 들어가더라고요. 다음이라는 데 들어가갖고는 뭐 나의 주소를 만들어주겠대. 우리 집 저기. 그게 아니라고. 나를 아주 미친놈 취급하더라고. 99학번 후배였어요. 99학번 후배인데. 제정신 아니신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더니 뭐 하나 만들어 보래. 그래서 뭐 용도인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그때 만들어 줬어요. 그게 지금도 쓰고 있어요. 밀크앤드라이스 다음.net. 그게 우유에 밥 말아 먹은 오빠다 이거였어요. 이 오빠는 우유에 밥 말아 먹는다. 진짜 우유에 밥 말아 먹고 살았거든요. 하는 짓도 느끼하고 지금은 안 느끼하죠. 그때는 되게 느끼했어요. 그래갖고 우유에 밥 먹다 해서 지금도 그걸 쓰고 있는데 처음 인터넷을 접한 날이 기억이 나요. 그게 이과대 학생회실이었습니다. 잠시 이과대에 내가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쉬는 시간에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게 세상을 다 바꿔버렸죠.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누가 만들었대? 몰라. 하여튼 뭐 그런 거 학교에서 배우기도 했는데 기억 안 나고. 봅시다. 이런 거예요. 내 손발이 잘못하면 내가 혼나야 되잖아. 그치? 내가 돈 내야 되고 내가 혼나고 해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가 내 손발이에요? 언제쯤 내 손모가지 자를까요? 그랬더니 판례가 이런 말을 해요. 경과실 정도라고 하게 되면, 작은 경미한 과실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누구나 통상 얘기할 수 있는 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아직까지는 내 손발로 인정을 한다는 거야. 경과실이면 공무원이 내 손발로 행동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국가 등이 지겠다는 겁니다. 근데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내 손발로서의 품격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내 손발이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품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내 손으로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예, 뭐 손이 얼마나 잘 발라서 촉촉한 뭐 이런 게 아니야. 알겠지? 예, 그래서 이건 내 손발로서의 품격을 상실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손모가지 자르겠다. 이건 내 손발이 아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본인이 책임져라. 공무원 개인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고의중과실인 경우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예, 아직까지 내 손발인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내 손발이 아닌가? 예, 품격을 상실한 건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게 판례가 말하는 표현이고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5조로 간단 말이에요.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이건 법률적 권리라고 했죠? 법률적 권리예요. 민법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 758에 보게 되면 758조에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이 있었죠. 근데 공작물은 인공을 가해서 만든 만들 작자죠? 만들어 놓은 물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영조물은요, 우선 곡물이고요. 곡물. 여러분, 학문상 얘기하는 영조물과 곡물은 무슨 차이가 있죠? 영조물은 뭐야? 영조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서울대학교 병원. 어때요? 이거 영조물이에요. 서울대학교. 이거 또 영조물이에요, 영조물. 보람의 병원? 영조물. 영조물이에요. 영조물에는 그 건물도 있죠. 기자재도 있고, 즉 물건도 있지만 물적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내 가서 건물 만지러 가는 게 아니잖아. 치료받으러 가는 거잖아. 보람의 병원 이것도 치료받으러 가는 거잖아. 그렇죠? 치료받으러 가려면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 그 안에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인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조물이라는 것은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가 모두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인적 요소를 제외시키면 그게 곡물이에요. 다시 말해 곡물은 물적 요소만 있다. 도로나 하천 등 영조물이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배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 하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하천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놀러 온 사람들 있다, 뭐 이런 생각하면 죽어 아주. 알겠어요? 네. 도로 밑에 옛날에 사람 다 묻어버렸다. 그럴 수도 있죠. 계속 발견되고 있잖아, 지금. 그죠? 광주 쪽에는 계속 발견되잖아. 어린애들 막 시신 계속 발견되고, 그죠? 죽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죽이면 안 돼.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괴롭혀야 돼. 그치? 계속 괴롭혀야 돼. 그들은 자존감을 깨버리면 제일 괴로워해요. 자살을 유도해야지 죽이면 안 됩니다. 너무 행복해 하잖아. 그쵸? 죽이면 안 돼요. 자살할 때까지 괴롭혀야 돼. 아주 그냥. 자살할 때까지 괴롭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군대에서 하던 거 있죠. 말고문이 세상에 제일 무서워요. 그 사람의 자존감을 계속 찌르면서 죽고 싶게 말고문하는 거예요. 사실은 군대에서 자살하는 게 때려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해서 자살하는 거죠. 그거거든요. 그들을 계속 말고문을 해야 돼요. 말고문을. 그래야 돼요.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하천에 내가 물놀이를 하러 갔어. 물놀이를 하러 간 게 거기에 공교롭게 오늘 물놀이 온 사람과 놀러 간 건 아니잖아. 난 물과 놀러 간 거지. 그 옆에 사람과 놀러 간 건 아니에요. 물을 만나러 갔죠.
예, 도로 위에서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물론 밑에 사람이 옛날에 매장됐을 수도 있죠. 그렇죠? 사람 위를 차가 달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스팔트 위를 달리고 있는 거잖아. 그죠? 예, 이건 곡물입니다. 5조에 나와 있는 영조물은 실정법상 영조물은 강학상 곡물이다. 말이 영조물이지 실은 곡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방금 뭐 포함되어 있어요? 하천. 하천 관리가 잘못됐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봐요. 그 하천이 있는데 하천에 옆에 호수가 하나 붙어 있어. 네. 어저께 저녁 수업에서 애들이랑 풀어줬던 문제야. 호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천이 쭉 가고 있어. 옆에 이제 호수가 있는 거야, 작게. 근데 여기서 양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양식업을 하는데 뭘 양식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 양식업을 하는 이 고기가 되게 민감한 친구래요. 예, 민감한 고기래. 얘는 이런 거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민감한 고기 먹어버려야지. 그걸 왜 키웁니까? 예. 어저께 여기 끝나고 저녁 수업 가기 전에 중간에 밥을 먹으러 식당을 들어갔는데 TV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근데 사람개래, 사람개. 개가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 대우를 해달라는 거지. 이 새끼가 예쁘게 생겼더라고. 예, 지가 예쁜 건 아는 거야, 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수돗물을 주니까 안 먹어. 정수기 물만 먹어, 이 새끼야. 생수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근데 이제 사료 안 먹어. 개밥 안 먹어. 지 주인보다 더 좋은 걸 줘야만 먹어요. 예. 아니, 걔 밥을 보니까 나도 못 먹는 음식들을 먹더라고. 막 박근혜랑 비슷한 거 먹나 봐. 그지? 캐비어 이런 것만 먹어. 새끼가 아주 죽으려고 지가 사람인 줄 알아. 응? 나쁜 놈 새끼. 민감한 새끼라. 그렇게 막 나오더라고. 예. 민감한 새끼. 그 민감한 고기를 키우고 있었어. 그런데 그 하천 상류 쪽에서 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수영하고 낚시하고 막 거기서 막 취사하고 야영하고 막 그래가지고 오염이 돼가지고요. 이 민감한 친구들이 죽어버렸다. 민감한 친구들이 하천에 상류에서 그런 거 해버리면 옛날엔 그냥 우리 다 했죠, 그렇죠? 옛날 요즘엔 몰라요. 여러분 어렸을 땐 안 됐으니까 뭐, 예, 저희 어렸을 때는 뭐 그냥 뭐 상류에 가갖고 뭐 그냥 다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잡죠. 예, 원래 그렇게 살았었어요. 예,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네. 아무 데서나 고기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예, 그냥 막대기 하나에다가 실하고 그냥 지렁이 딱 껴갖고 그냥 요거 핀 하나만 주면 그냥 안 잡아오면은 밥 안 줘요. 네, 그래서 잡아야 돼. 형이랑 둘이 올라가갖고 막 위에서 막 야영하고 막 그래갖고 내려왔어. 오염물질이 밑에 있는 호수에 죽은 거야. 양식업 하는 쪽에서. 하천 관리를 도지사가 해야 되거든요. 네, 국가하천, 지방하천이 있는데 이게 지방하천이었어요. 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관리 제대로 안 한 거지. 그렇죠? 이게 손해배상 청구돼요. 이거는 2조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되고 5조를 가지고도 돼요. 2조는 뭐야? 관리를 안 했어요. 위법한 부작위. 예, 부작위도 위법일 수 있거든.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2조에 따라 돈 받을 수도 있고요. 5조. 하천 관리 똑바로 안 해. 5조. 이걸로도 돼요. 둘 다 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뭐가 포함돼요? 하천 우리가 만들었어요? 인공을 가하여 만든 물건입니까? 하천이? 물건은 물건인데 자연물도 물건이니까 우리가 인공을 가해서 만든 공작물이 아니잖아요. 그걸 시도했던 사람이 있죠. 이명박이라고. 하천을 자기가 막 만들려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거기에다 배 띄우고 거기 낚시하면서 그 놀이 하려고, 뱃놀이 하려고 만든 거죠. 그렇죠? 예, 다 그래서 뭐가 됐어? 우리나라의 모든 외국에서는 외국에서 뭐 국제기구 이런 데서는 뭐 사상 최악의 정책 막 다 평가하는데 아직도 그걸 찬양하는 사람들 있죠. 예, 좀 제발 외국 좀 나갔다 오고 좀 이제 견문 좀 넓힙시다. 제발 좀. 예. 뭐가 됐어? 전국의 하천이 녹차 라떼. 우유를 부어놓고 녹차 라떼가 됐잖아. 이 새끼가 아주 그냥. 예? 결국 돈 다 자기가 가져간 거잖아요. 닷은 누구 겁니까? 그죠? 예, 이거라고요. 그래요. 이건 자연물이에요. 공작물 아닙니다. 예, 이명박 선배님 스타일로 치면 이게 민법 758조 적용이 될 것처럼 보이겠지만 공작물 아니라고요. 5조에는 자연물도 포함됩니다. 자연물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여러 법령자료에 보면 5조에는 뭐가 있어요? 면책 규정이 있어요. 758조엔. 근데 5조에는 면책 규정이 없잖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뭐냐면
국가배상법 5조하고 민법 758조를 비교해 보란 말이야. 왜냐하면 이건 헌법에 근거가 없잖아. 헌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조항이었다고. 5조는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였는데 굳이 왜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라고요. 왜 만들었는지. 758조하고 비교해 보면요, 그 보장의 범위가 훨씬 넓어요. 예, 양쪽으로 확대가 됐죠. 그 다음에 면책 규정이 사라져요. 질적으로 엄격화됐어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축소가 되고 양쪽으로 확대가 됨으로써 국민의 권리 구제를, 권리 보호를 훨씬 더 넓게, 확실하게 인정해 줄 수 있게 된 게 바로 5조란 말이에요. 758조보다 월등히 우월하다고요. 월등히 우월하다고. 그리고 이제 6조로 가보도록 해요. 6조로 가게 되면 배상 책임자 선정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배상 책임자 선정이라는 것은 이 손해배상 청구를 누구한테 해야 될 것인가요? 누구한테? 나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니? 나 누구랑 말하고 있니? 뭐 이런 거지. 그치? 나 누구한테 해야 돼요? 그게 6조인데 1항은 외부적 배상 책임자, 외부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누구한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2항, 이게 내부 책임자. 그러면 진짜 책임자는 누구냐 이거죠. 진짜 최종적 배상 책임자는 누군가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한눈에 보이는 국가배상법의 맨 끝에 보면 선결 문제하고 선결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해요. 근데 선결 관계는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배웠던 기판력 얘기예요. 기판력. 뭐였어? 행정처분이 지금의 이 손해발생의 원인행인 거야. 행정처분이 손해발생의 원인행이면 국가배상 청구송을 제기했을 때 그 처분이 위법인지 여부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 문제, 선결 문제로 나서겠죠. 근데 그 처분에 대한 판단이 이미 앞에서 나온 적이 있다면, 즉 선결 재판이 존재했다면, 다시 말해 전소가 존재했다면 과연 지금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그 처분의 위법 판단과 일정한 관계를 맺어줄 수 있겠는가? 뭘 매개로 해서? 기판력을 매개로 해서. 우리 기판력에서 배웠던 거, 동일소송물, 모순관계, 선결 문제 중에 선결 문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그게 여기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든 방금 얘기한 건데, 선결 문제는 행정행위 효력과 관련된 문제죠. 선결 관계는 판결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죠. 행정행위 효력은 구성요건적 효력, 그 다음 판결의 효력은 기판력.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따로 기억하지 말고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이름을 그렇게 기억하라고. 그다음 기판력과 선결 관계 이렇게 기억하라고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기판력과 선결 관계 논의가 뒤쪽에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소송에서 이미 다뤘던 부분이고, 또 선결 문제와 관련된 논의는 작용법 파트가 갖고 서설 파트가 갖고 자세하게 또 배우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만 보면 돼? 6조까지만 보면 됩니다. 6조까지만. 오케이. 전체적으로 한 바퀴 쭉 돌려봤고요. 이제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반이고요. 3시 4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